계저씨 혐오의 의미, 부친 사례라는 모티프. 계저씨 혐오는 단지 아저씨들의 공공질서나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갑인 아버지 세대에 대해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던 자식 세대의 반란이다. 진화적으로 볼 때 부모 자식 간에는 원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은 대개 자원의 배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보통 자식이 더 많은 자원을 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무래도 살아가야 할 날도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가 가진 것을 차지하려는 자식의 투쟁은 세계 많은 지역의 신화, 문학, 예술에서 부친 사례라는 모티프로 나타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신화일 것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웬만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이야기 말이다. 물론 부친 사례는 은유다. 현실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는 존속살해에 해당하며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범죄로 취급된다. 신화에서조차 오이디푸스도 자신의 죄를 깨달은 뒤 스스로 두 눈을 뽑고 평생을 방랑함으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던가.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자면 부친 사례는 과거 혹은 지난 세계와의 단절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나타내며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창조의 주체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올림푸스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자신의 세계를 연 것은 부친 사례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친 사례는 자식이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주체로서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간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이전의 상태다. 아버지는 아이의 욕구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의미하는데 아이는 이 아버지의 존재를 극복해야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계저씨에 대한 청년들의 혐오는 우리 사회 기득권인 아저씨, 아버지와 같은 학렬들을 향한다는 점에서 부친 사례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란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과연 계저씨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세계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은 밝지 않다. 부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모티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서는 부친 사례의 서사를 좀처럼 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극복한 사례가 극히 드물거나 혹은 권장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학박사 김영희에 따르면 한국의 전설, 설화, 민담에는 부친 사례가 아니라 자식 사례라는 모티프가 나타난다. 흉년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식을 죽이거나 현재의 질서를 뒤엎을 영웅이 태어나면 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후환을 막기 위해 아이를 죽이는 등이다. 한국 문화에서 발견되는 자식 사례의 서사는 아버지로 표상되는 기존 질서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한다. 자식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들의 답은 오랫동안 순종과 헌신이었던 것이다. 효를 으뜸가치로 쳤던 한국의 역사에서 부친 사례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폐륜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자식 사례는 21세기가 된 지금도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열정페이나 노력 타령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는 말은 청춘이 겪는 온갖 부조리와 아픔을 젊음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형적인 자식 사례의 논리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기성세대에 대한 항변으로 작가 겸 방송인 유병재의 유명한 말이 있다.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그는 열정페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꼬집는다.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러한 말들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갈등을 반영한다. 과거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참고 따라라.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는 메시지다. 노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인 아들은 복을 받는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식을 생매장하던 손수는 땅을 파다가 돌로 된 종을 캐내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았고, 굶주린 부모를 위해 자식을 삶았던 부부가 소뚜껑을 열었을 때 발견한 것은 어린아이 크기만한 산삼이었다. 세상을 바꿀 아기 장수를 죽인 부모와 동네 사람들은 역적의 부모, 역적의 동네가 될 위험에서 벗어난다. 이런 자식 살해의 모티프는 한국 문화 안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려오는 땡땡땡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땡땡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우선이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따위의 이야기들이다. 한국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은 기존 질서의 유지라는 명목하에 사라져갔다. 즉, 한국 사회는 현실의 안위를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온 것이다. 이것이 자식 살해의 본질이다. 물론 현실의 안위도 중요하다. 현실의 안위가 있어야 미래도 가능한 법이므로. 하지만 현실의 안위만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이미 가진 자들 뿐이다. 가지지 못했거나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은 언제나 제한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친 살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은 아버지들의 세계다. 아버지들은 현재의 세상을 구축했고 그 법칙을 지배하고 있다. 자식들과 아버지들의 힘 차이는 이제 막 제다이가 된 루크 스카이워커와 제국군 총사령관 다스베이더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는 자식에게 내 편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자고 말한다.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부친 살해의 스토리가 신화나 전설로만 전해오는데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자식들의 반란은 대개 기성세대에 대한 항복으로 마무리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들이 4세에서 6세경에 겪게 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로 갈무리 된다. 아들의 엄마에 대한 사랑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아버지의 존재로 좌절된다. 엄마에 대한 마음을 들키기라도 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고추를 자를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절박한 존재의 위기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흉내내어 내가 아버지 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것이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다. 그러나 부친 살해에는 단지 아버지가 가진 것을 차지하겠다는 것 외에도 중요한 욕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의 확립과 실존에 대한 욕구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큰 반면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더구나 부와 명예까지 보장된다면 누가 굳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겠는가. 자식들이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도 아버지를 극복하려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라캉은 아이가 부친 살해를 실행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포로가 되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일들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기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의 대의 명분에 집착하거나 관습과 권력에 순종하느라 스스로의 생명과 삶을 파괴로 몰아넣는 등의 일이 그것이다. 아버지로 표상되는 법과 질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면서 자신의 개별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 삶을 자신의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전체주의의 망령이 휩쓸고 간 2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에서 실존주의 철학이 꽃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들의 전쟁에서 의미 없는 피를 흘려야 했던 아들들이 자신의 진정한 삶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계저씨 혐오는 더 이상 아버지들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자식들의 외침이다.
이러한 반란이 시작된 배경에는 참고 따랐지만 얻어지는 게 없다는 깨달음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88만 원 세대라는 이름과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사회뿐이다. 아버지들이 당연하게 누렸던 집, 결혼, 가족 등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아니다.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들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상을 열어야 한다. 자식들의 반란이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부친 사례 대신 자식 사례가 일반적이었던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자식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한켠에는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함께한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은 자식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온다.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도 도달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게 부러움과 두려움을 넘어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해 펼쳐져 나가는 청년들의 혐오는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픈 욕망과도 관련이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혐오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혐오를 넘어서 청년들은 계저씨에 대한 혐오를 통해 기성세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다.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이 혐오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혐오라는 감정의 본질 때문이다. 혐오의 핵심은 저것들로부터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혐오의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 따라서 혐오 반응은 1차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메커니즘에서 비롯되지만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도 있다. 혐오는 교육의 강력한 전달 수단이기도 하다. 혐오와 혐오 대상에 관한 교육을 통해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특정 태도를 강하게 전달한다. 기독교계에서 고수하고 있는 강한 동성애 혐오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역사상 존재한 모든 문화와 사회는 혐오와 같은 강한 감정을 통해 인간의 동물성이 드러나는 경계를 단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속 과정은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짓고 집단 내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계저씨에 대한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한 청년들의 혐오는 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고 청년 집단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혐오로는 계저씨들을 물리치고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혐오는 도피와 방기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혐오는 본질적으로 생존 반응이다. 더럽거나 썩은 음식을 보면 피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혐오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뿐이다. 그렇다면 계저씨를 혐오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계저씨들을 따돌려봐야 그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계저씨들은 개인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겠지만 그 정도가 전부다. 따돌리는 게 아니라면 계저씨들을 격리 수용이라도 할 것인가? 일종의 개토를 만들어 계저씨들을 가둬놓고 그 밖으로 못 나오도록?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울지 모르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가 아닌가. 어떤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별구역에 격리시키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2차 대전 때의 히틀러나 1970, 80년 독재시대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계저씨들의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그런 시도를 해봤자 특별구역에 격리되는 것은 계저씨가 아니라 청년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지난 역사로부터 인류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이런 식의 해결은 옳지 않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은 히틀러의 제3국이나 군사독재 시절의 그것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사 너스바움은
저항과 건설적 참여를 이끄는 감정으로 분노를 꼽았다. 오염에 대한 거부감이 중심인 혐오와는 달리 분노는 위해에 대한 사고가 중심을 이룬다. 특히 부당한 일이 행해졌다는 생각, 그 일이 자신에게 위해 또는 손상을 입혔다는 인식은 쉽게 분노로 이어진다. 혐오가 회피로 이어진다면 분노는 저항을 부른다. 개저씨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이다. 청년들은 묵묵히 개저씨들의 갑질을 받아낼 것이 아니라 분노로 문제 제기를 하고 부당한 상황을 바꿔나가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싸움에 앞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분노가 향할 곳이 분명하지 않다면 엉뚱한 곳을 공격하게 된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다면 아무리 세게 긁어봐야 내 다리는 시원해지지 않고 애꿎은 남의 다리에서 피만 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개저씨가 화제가 되면서 개저씨에 대한 혐오가 향하고 있는 곳은 불특정 다수의 아저씨들 그리고 일반화된 남성 전체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모든 아저씨는 개저씨고 나아가 모든 한국 남자를 잠재적 개저씨로 간주한다. 이 분류에 의하면 어린 남성은 곧 개저씨가 될 것이고 나이든 남성은 늙은 개저씨일 뿐이다. 화제가 되었던 코리아 엑스포제 구세용 대표의 개저씨 머스트 다이나, 사회학자 오찬호의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를 비롯 개저씨 현상에 대한 대다수의 분석들은 개저씨를 남성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유교적 가부장 문화에서 비롯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군대 문화 등 문화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을 오직 남성들로 이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개저씨들은 모두 남성이다. 하지만 개저씨 현상의 본질인 지위를 바탕으로 한 부당한 권력의 행사는 문화의 문제다.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남성뿐만이 아니다. 문화는 문화 구성원 모두에게 내재화된다. 어떤 문화가 부정적이라면 그 부정적인 측면조차 구성원 모두에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문화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개저씨들의 폐해를 가져온 것이 남성 중심의 문화라 해서 남성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온전히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저씨 현상의 원인을 남성에게 돌리는 것은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다. 문화의 유형과 개인차를 혼동하는 것이다. 한 문화는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그 문화의 특성을 잘 요약하는 유형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한국은 예부터 효를 강조해왔고 그 결과 효를 내면화하고 효를 행하려고 동기화된 인간형을 만들었다. 이것은 문화의 차원이다. 그러나 효를 내면화했다고 해서 한국인 모두가 효자인 것은 아니다. 효를 내면화하는 정도는 개인의 교육 정도와 부모와의 관계, 타고난 본성, 지향하는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개인차의 문제다. 문화 내에서 어떤 유형의 인간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문화의 모두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개저씨 현상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남성 중심적 문화는 개저씨라는 인간 유형을 만들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방금 설명한 이유로 모든 아저씨가 개저씨인 것은 아닌 것이다. 개저씨의 문제가 개저씨들에게만 있다면 그 해결책은 개저씨들이 모두 죽는 길밖에 없다. 과연 개저씨들이 모두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까? 개저씨들이 모두 죽어 없어져도 개저씨들을 만들어낸 문화가 그대로라면 또 다른 개저씨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개저씨 현상은 청년 대 기성세대 혹은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닌 문화의 문제다.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공시적 관점이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청년은 중년이 된다. 소년은 아저씨가 될 것이고 그 중에 계저씨도 나올 것이다. 여성도 문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가부장 문화, 군대 문화라고 하니 지극히 남성적인 문화인 것 같지만 가부장 문화와 군대 문화의 본질은 곧 권위주의 문화다. 그리고 관점을 돌려보면 여성이나 청년들도 권위주의 문화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존재하는 한 계저씨의 여성 버전과 청소년 버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저씨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가 아니다. 저 계저씨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이 계저씨는 누군가의 남편이다. 어떤 이들을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상화할수록 편견은 강화되고 태도는 악화되는 법이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따로 떼어놓고 증오할수록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혐오만이 사회를 뒤덮을 것이다. 왜 아저씨인가? 계저씨 현상은 결국 문화의 문제다. 문화가 바뀌어야 계저씨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청년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문화란 한 사회의 유지와 구성원들의 생존이라는 목적에 최적화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따라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음주 문화를 들어보자. 한국인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주취폭력, 음주운전 등의 사회 문제는 물론 알코올 중독, 위장병, 간암 등의 건강 문제 등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또한 술자리는 대표적으로 계저씨들의 갑질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음주 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운동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술 소비량은 여전히 세계 1, 2위를 다툰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음주 문화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중국 측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동의, 부여, 고구려, 마한 지역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밤새워 놀면서 음주 가무하길 좋아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음주 문화는 적어도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셈이다. 하지만 문화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음주 문화처럼 좀처럼 변하지 않는 문화도 있지만 지금은 사라진 문화도 많이 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반적이던 약혼식은 이제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고 신방 엿보기 같은 풍습은 민속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어떤 문화는 오래 지속되고 어떤 문화는 금방 사라지는 것일까?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에 대한 가장 심리학적인 정의는 문화는 욕구와 욕구 충족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 정의를 따르자면 문화 변화의 키워드는 욕구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욕구가 변화하면 문화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지만 갑질, 꼰대, 나이 중시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유교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의 욕구와 관계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음주 문화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음주라는 행위를 통해 충족하고 있는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에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단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이상이라는 뜻이다. 반면 사람들의 욕구가 달라지면 이전의 문화는 사라지거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젊은이들은 예전처럼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가문이나 핏줄 등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급격히 늘고 있는 1인 가구와 그에 따른 혼밥, 혼술 문화 등은 이러한 욕구의 반영인 것이다. 즉, 문화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바뀐다.
계저씨 현상은 더 이상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행위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에게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는 개개인의 경험과 동기에 따라 제각각이다. 남들은 필요하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자신은 옳다고 믿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가 사회적 차원에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문화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구성원들은 이제 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부와 성찰 없이 구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옛 가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새로운 문화가 정착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 사회의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바꿔야 할 문화적 현상의 중심에 있는 이들로, 계저씨 현상의 경우에는 바로 아저씨들이다. 첫째, 아저씨들은 계저씨 현상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계저씨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된 부산물이지만, 권위주의적 행위 양식은 특히 군대, 선후배, 조직문화 등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집단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러한 행위 양식을 은연중에 학습하고 당연시하기 쉽다. 많은 아저씨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문화는 아저씨들이 언제든 계저씨로 변신할 소지를 갖추고 있다. 나이든 남성들은 자존심을 지키거나 권위를 세워야 할 때, 남보다 우월하고 싶을 때, 힘들고 외로워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계저씨의 행위 양식을 취한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자신의 행동이 계저씨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계저씨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갑질 등의 행위들을 멈춰줄 것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저씨들의 태도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른다면, 혹은 그런 요구를 하는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화가 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계저씨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의지를 갖는다면 계저씨 현상은 의외로 빨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아저씨들이 보다 노력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계저씨 현상의 또 한 측면, 부친 사례에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계저씨 현상은 청년들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란이다. 청년들이 없애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로 상징되는 이 사회의 부당한 권위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하는 이들은 바로 아저씨들이다. 아버지의 형제들인 아저씨들이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자식들의 앞날은 밝을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토록 아파하는 현실에 눈 감는다면 아저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들의 자식 살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아저씨들은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야근과 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희생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들이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성공과 노력의 신화가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아저씨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 시작된 청년들의 반란을 돕는 것이다.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청년들에게는 사회를 바꿀 실질적인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옛날엔 청년들이 거리에서 돌을 던졌으니 지금은 너희가 그 자리에 서라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의 일종의 갑질이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고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도 거리에 있지 않다. 아저씨들에게는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마무리할 힘이 있다. 아저씨들은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을 먹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클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시대적 요구다. 서드 에이지의 저자 윌리엄 세들러는 21세기는 중장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20세기는 인류의 문명이 가장 많이 팽창한 개인의 삶에 비유하자면 청년기와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21세기의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다. 20세기의 성장 모델은 동력을 잃었고 과거의 가치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바뀌고 있는 현재, 인류는 지금껏 만들고 키워온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했다. 21세기의 인류가 받아든 이 질문은 인생의 한 시점에서 중년이 받게 되는 문제들과 질적으로 동일하다. 현 시점의 사회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아저씨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